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에서 막 나왔습니다. 불을 껐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방 안 탁자 위에는 빨간 사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자, 문이 닫힌 지금 그 사과는 무슨 색입니까? 빨갛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아무 빛도 없는데 그 사과의 빨강은 지금 그 어두운 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처음 들으면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을 평생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세운 사람, 그 유명한 상자 속 고양이를 상상해낸 사람, 에르빈 슈레딩거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이 사람이 물질의 세계를 다 설명하고도 끝내 붙잡고 놓지 못했던 질문 하나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눈이 어떻게 색을 보느냐, 뇌의 어느 부위가 켜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이미 상당히 잘 밝혀져 있죠. 오늘 이야기는 그보다 한 겹 아래에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 앞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 장면이 펼쳐져 있다는 이 당연해 보이는 사실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만 흘려두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문을 닫고 나온 그 방 안의 세계가 정말로 거기 그대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어쩌면 절반쯤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믿고 사는지부터 확인해 보죠. 우리는 세계가 저 바깥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산은 산대로 서 있고 바다는 바다대로 출렁이고 별은 별대로 타고 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방이 거기 그대로 있고 퇴근길 지하철은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해도 알아서 달립니다.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이미 완성된 채로 굴러가고 있고 나는 거기에 잠깐 얹혀 사는 손님 같은 존재다. 이렇게 느끼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저도 하루의 대부분을 이 믿음 위에서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조용히 아주 깊숙이 숨어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밑에서 전혀 다른 그림이 스르륵 올라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세계가 저 바깥에 있다는 그 그림을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산이 저기 있다는 것, 그걸 어디서 확인하셨나요? 눈으로 봤죠. 소리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는 그 바깥 세상은 예외 없이 전부 여러분의 의식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야 세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의식 바깥으로 나가 세계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어요. 나가는 순간 그것도 이미 의식 안의 경험이 되어버리니까요.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하죠. 저는 세계가 가짜라거나 다 마음이 지어낸 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오히려 게으른 결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훨씬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쥐고 사는 그 세계는 언제나 이미 경험된 세계라는 겁니다. 아무 의식에도 닿지 않은 날 것의 세계, 그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는 그 세계는 아닙니다. 그 둘 사이에는 반드시 의식이라는 문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할 때 저는 지도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과학이 그려낸 세계는 아주 정교한 지도와 같습니다. 산의 높이, 별까지의 거리, 원자의 무게. 이 지도는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저는 이걸 진심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이상하게도 딱 하나 그려 넣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가 서 있는 자리를 콕 찍은 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다 하는 그 점 말입니다. 지도는 온 세상을 다 담는데 정작 그 지도를 보는 눈만은 지도 안에 없습니다. 이 빠진 점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물리학자처럼 아주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우리가 방금 그 어두운 방의 사과색을 물었을 때 사실 우리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것을 하나의 단어에 뭉쳐넣고 있었습니다. 그걸 갈라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학의 몫입니다.
그 사과 표면은 빛이 닿으면 특정 파장의 빛만 튕겨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700나노미터 근처의 긴 파장이죠. 이 성질은 방에 불이 꺼져 있든 켜져 있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표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물질의 사실입니다. 지도에 그려 넣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빨강이라는 그 느낌은요. 그 선명하고 따뜻하고 잘 익은 빨강,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른 그 색감 자체는 700나노미터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숫자 어디를 뒤져도 빨강은 나오지 않아요. 파장은 그냥 파장입니다. 그 파장이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와 신경을 타고 의식 안에서 마침내 빨강이라는 경험으로 피어날 때, 바로 그때 처음으로 이 우주에 빨강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파장은 방 안에 있지만 빨강은 방 안에 없습니다. 빨강은 오직 의식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방 안에는 사과의 파장 성질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빨강이라고 부르는 그 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색도 소리도 따뜻함도 세계를 채우고 있다고 느끼는 그 생생한 알맹이는 전부 세계 저쪽이 아니라 의식 이쪽에서 켜집니다. 세계가 의식 속에 비친다는 말을 우리는 참 쉽게 하죠. 그런데 비친다고 하면 원본이 저기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빨강은 원본도 복사본도 없이 의식 안에서 단 한 번 일어날 뿐입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세계는 저 바깥에 완성돼 있다가 우리 눈에 복사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식 안에서 처음으로 켜질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세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누군가, 그 드러남을 일으키는 존재는 대체 뭐가 특별한 걸까요? 왜 어떤 것 앞에서는 세계가 켜지고 어떤 것 앞에서는 켜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아까 그 방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엔 변수를 하나 바꿔서요. 조금만 더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 걸음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어떤 색이든 하나 골라보세요. 창밖의 하늘도 좋고 손에 든 컵의 색도 좋습니다. 자, 그 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저 물건 표면에 발려 있는 것 같죠? 우리 느낌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색이 저 바깥에 사물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리학을 한 단계씩 밟아 내려가 보면 이 느낌이 어디서 갈라지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사물 표면이 있습니다. 그 표면은 어떤 파장에 빛은 삼키고 어떤 파장은 튕겨냅니다. 이건 사물의 성질입니다. 다음 튕겨나온 빛이 공기를 가로질러 여러분 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물리 사건입니다. 그 다음 그 빛이 눈 안쪽 세포를 건드리고 세포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도 전부 물질의 사건이에요. 측정할 수 있고 지도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걸음이 남습니다. 그 전기 신호가 어느 순간 빨강이라는 느낌으로 켜집니다. 바로 이 마지막 한 걸음, 신호에서 느낌으로 넘어가는 이 한 걸음만은 지도 어디에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실감나게 해볼까요? 겨울 아침 편의점에서 갓 나온 붕어빵을 손에 쥐었다고 해보죠. 따뜻하죠. 그 따뜻함, 손바닥에 퍼지는 그 포근한 느낌. 물리학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빵의 분자들이 빠르게 진동하고 있고 그 운동이 여러분 손의 분자로 전해지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맞아요. 그런데 분자의 진동이라는 그 서술 안에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는 그 포근함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동은 빠르기의 문제고 포근함은 느낌의 문제니까요. 온도계는 그 진동을 숫자로 읽지만 온도계는 따뜻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카메라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색과 소리와 따뜻함과 냄새는 절반은 저 바깥 물질의 몫이고 절반은 이쪽 의식의 몫입니다. 파장은 바깥에 있지만 빨강은 이쪽에 있고 진동은 바깥에 있지만 포근함은 이쪽에 있어요.
우리는 이 둘을 워낙 매끄럽게 하나로 겪기 때문에 평생 이은매를 눈치채지 못하고 삽니다. 아니, 눈치챌 이유가 없죠.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부러 그 이은매의 손톱을 걸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흘려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옆 사람이 느끼는 빨강과 내가 느끼는 빨강이 정말 같은 빨강일까요? 우리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 안에 담긴 느낌까지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이 질문 잠깐 마음 한구석에 걸어두세요. 조금 뒤에 이 방에서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다시 꺼낼 겁니다. 자, 다시 그 방입니다. 이번엔 사람 대신 사과 앞에 성능 좋은 카메라를 하나 놓아두겠습니다. 셔터가 열리면 사과의 파장을 정확히 기록해 700나노미터 근처의 값을 숫자로 착실히 저장하는 카메라예요. 자, 이 카메라는 지금 빨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카메라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느끼지는 않아요. 카메라 안에는 숫자와 전하의 배열만 늘어날 뿐 그 안에서 빨강이 따뜻하게 켜지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은요. 기록한다는 것과 경험한다는 것 사이에는 깊고 조용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양자역학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거의 반드시 하는 오해가 있어서예요. 관측이 현실을 만든다. 의식이 우주를 창조한다. 내가 봐야 달이 거기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건 슈레딩거의 이름을 팔면서 정작 그가 가장 싫어했을 방식으로 왜곡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정을 조심해서 피해갈 거예요. 실제 물리학이 뭐라고 하는지부터 보죠.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 하나를 좁은 틈 두 개가 나란히 뚫린 판을 향해 쏩니다. 상식적으로는 틈이 두 개니 뒤 벽에 줄무늬 두 개가 생겨야겠죠. 그런데 전자를 하나씩 따로 쏘아 보내도 벽에는 밝고 어두운 띠가 규칙적으로 겹쳐진 무늬가 나타납니다. 마치 물결이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해 서로 겹친 것처럼요. 입자 하나가 두 길을 동시에 지나간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건 수없이 반복해 확인된 실제 결과입니다. 여기서 진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자가 어느 틈으로 지나갔는지 알아내려고 틈 옆에 측정 장치를 붙이면 그 겹친 물결 무늬가 뚝 사라지고 상식대로 두 줄무늬만 남습니다. 경로를 알아내는 순간 세계가 행동을 바꾼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흥분해 말합니다. 봐라, 관측이 현실을 바꿨다. 의식이 개입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아주 중요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관측, 그 측정은 사람의 의식이 들여다보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전자가 측정 장치라는 물리적 대상과 서로 얽히고 부딪히는 사건을 뜻해요. 아까 카메라가 사과를 기록할 때 의식이 필요 없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얽힘이라는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면 겹친 상태는 무너집니다. 사람이 나중에 그 기록을 보든 말든 상관없이요. 정신이 우주를 지운 게 아니라 물리적 접촉이 겹침을 풀어버린 겁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걸 결어근남, 어려운 말로 데코히런스라는 현상으로 훨씬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입자가 그 겹쳐진 이상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건 주변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돼 있을 때뿐입니다. 그게 공기 분자 하나, 빛달 하나 하고라도 슬쩍 얽히는 순간 겹침은 환경 속으로 순식간에 번져 흩어집니다. 잉크 한 방울이 물컵에 닿자마자 풀려버리듯이요. 그래서 사과처럼 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물건은 애초에 겹친 상태로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겹침을 못 보는 건 의식이 안 봐서가 아니라 세계가 너무 시끄럽게 서로 부딪히고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이중 슬릿 실험이 말해주는 건 정신이 물질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실은 이 측정 문제를 두고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완전히 합의된 답이 없어요. 여러 해석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만큼은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 단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지금 과학이 정직하게 서 있는 자리니까요.
그럼 슈레딩거의 그 고양이는 대체 뭐였을까요? 여기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상자한 고양이를 독약 장치를 통해 미세 입자에 겹친 상태와 연결해 두는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논리를 그대로 밀면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슈레딩거가 이 고양이를 떠올린 이유는 그게 멋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어요. 봐라, 이 논리를 크게 키우면 살아있으면서 죽은 고양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 이 해석에는 뭔가 빠진 게 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 반박용, 조롱에 가까운 사고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양자역학의 신비를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되어버렸죠. 자기가 비판하려던 그 신비주의의 간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아이러니가 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방에서 발견한 그 신비, 빨강이 의식 안에서만 켜진다는 신비는 양자역학이 대신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토록 정밀하게 계산하면서도 그 물질 앞에서 어떻게 세계가 켜지는지에 대해선 방정식 어디에도 한 글자가 없어요. 인류가 만든 가장 정확한 지도 위에도 지금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 그 점 하나는 여전히 찍혀 있지 않은 거죠. 카메라를 아무리 좋은 걸로 바꿔도 그 점은 안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그 점을 평생 들여다본 사람은 어쩌다 물리학자가 되었을까요? 잠시 방을 나와 한 사람에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겨러근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을 대충 넘기면 딱 그 틈으로 온갖 신비주의가 밀려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 문을 확실히 닫아두고 싶습니다. 자, 아주 작은 입자 하나는 이상한 재주가 있습니다. 관측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이 겹친 흐릿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저기 있을 수도 있는 상태가 동시에 포개져 있는 겁니다. 물결처럼요. 그런데 이 겹침은 아주 예민합니다. 입자가 완벽하게 혼자 고립돼 있을 때만 유지돼요. 조금이라도 바깥 세계와 접촉하는 순간 그 겹침은 깨집니다. 한 걸음씩 볼까요? 입자가 겹친 상태로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공기 분자 하나가 스칩니다. 스치는 순간 그 공기 분자는 입자가 여기 있었는지 저기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주 조금 가져가 버립니다. 이제 입자의 상태는 그 공기 분자와 얽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공기 분자는 또 다른 분자와 부딪히고 그 분자는 또 다른 것과 부딪힙니다. 정보가 사방으로 번져나가지요. 순식간에 그 겹침은 온 방 안의 무수한 입자들 속으로 흩어져 도저히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겹침이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넓게 번져서 한 곳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 아까 그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사과 하나에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공기와 부딪히고 빛과 부딪히고 서로 부딪힙니다. 다시 말해 사과는 매 순간 온 세계와 격렬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과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는 겹친 상태로 존재할 겨를이 애초에 없습니다. 채 시작되기도 전에 번져 흩어져 버리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겹친 사과나 겹친 고양이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쳐다봐서가 아니에요. 세계가 잠시도 조용하지 않아서입니다. 명심하세요. 이 설명 어디에도 마음이나 영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기 분자, 비달, 부딪힘. 전부 물질의 사건이에요. 관측이 세계를 만든다는 말이 왜 오해인지 이제 조금 더 또렷하실 겁니다. 관측 장치가 하는 일은 사실 그 공기 분자가 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입자와 얽혀 정보를 가져가는 것. 그뿐입니다. 거기에 의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정직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겨러근남은 왜 우리가 겹친 상태를 못 보는지는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능성 중에서 왜 하필 이 하나가 현실로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는가?
그 마지막 물음까지 완전히 닫아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측정 문제라고 불리는 아직 열려있는 물음입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려요. 저는 여기서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열린 물음은 물리학 안쪽의 물음이지 여기에 신비한 마음을 끼워 넣어야 풀리는 물음이 아니라는 것. 이 구분을 놓치지 마세요. 자, 방을 나가기 전에 변수를 하나 더 바꿔봅시다. 이번엔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쳐볼게요. 아까 그 카메라가 사과를 몇 시간 동안 촬영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영상을 오늘 밤 집에서 다시 틀어봅니다. 화면 가득 빨간 사과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그 빨강은 어디서 켜지고 있습니까?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아, 그건 낮에 방 안에 있던 그 빨강을 다시 보는 거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뜯어보시죠. 카메라가 저장한 건 빨강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어요. 파장에 대응하는 숫자들의 배열이었죠. 그 숫자가 영상 파일로 저장되고 오늘 밤 화면의 작은 소자들이 그 숫자에 맞춰 다시 빛을 냅니다. 그 빛이 지금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의식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새로 빨강이 켜집니다. 낮에 그 빨강이 캔에 담겨 보관됐다가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낮에도 한 번 켜졌고 지금 또 한 번 켜지는 겁니다. 매번 새로, 매번 의식 안에서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에는 색이 보관되는 창고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이나 사진이 그때 그 장면을 어딘가에 저장해뒀다고 느끼지만 저장되는 건 언제나 숫자와 흔적뿐이에요. 그 흔적이 다시 의식을 만날 때 비로소 색이, 소리가, 그 장면이 새로 피어납니다. 원본 한 번, 복사본 한 번이 아니라 매번이 새로운 한 번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첩을 넘기다 오래전 사진 하나에 문득 마음이 저릿해지는 순간 있으시죠? 그 저릿함은 사진 속에 들어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새로 켜지는 겁니다. 사진은 그저 숫자였을 뿐이에요. 여기서 저는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낮에 카메라만 돌아가고 방에 아무 의식도 없던 그 몇 시간 동안은 그 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장은 계속 튕겨 나왔겠죠. 숫자는 계속 저장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몇 시간 동안 그 빨강은 이 우주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객석 앞에서 조명만 돌아가던 무대. 거기엔 무대 장치는 있었지만 공연을 본 자는 없었어요. 자, 이 생각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정말 아득한 질문 하나에 닿습니다. 그럼 의식이라는 게 이 우주에 아예 나타나기 전에는요? 별이 타고 은하가 돌고 있었지만 그걸 볼 눈이 어디에도 없던 그 까마득한 시간 동안 세계는 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색도 소리도 없이 아무에게도 켜지지 않은 채 그저 숫자와 법칙만으로 흘러가던 세계. 그걸 우리는 세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슈레딩거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잠깐 그 사람 곁으로 가보죠. 에르빈 슈레딩거.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물리학자입니다. 1926년 그는 원자 속 전자의 행동을 파동의 언어로 기술하는 방정식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방정식은 지금도 물리학과 화학의 밑바닥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손안에 스마트폰 반도체가 작동하는 원리, 그 바닥에도 이 사람의 방정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 공로로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물질의 세계를 설명하는 일에서 인류의 맨 앞줄에 서 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물질을 그토록 깊이 파고든 사람이 말년으로 갈수록 자꾸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물질을 경험하는 마음 쪽으로요. 1943년 그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합니다. 제목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였어요. 물리학자가 왜 갑자기 생명을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왜 그렇게 질서정연할까?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무너지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말이죠. 뜨거운 국은 식고 정리한 방은 어질러집니다. 이걸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무질서가 늘어나는 방향이라 부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죠. 우주 전체는 이 무질서가 커지는 쪽으로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그런데 생명은 이상합니다. 잠깐이나마 그 흐름을 거슬러 자기 안의 질서를 유지하죠. 슈레딩거는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을 씁니다. 생명은 주변에서 질서를 빨아들여 자기 무질서를 밖으로 내다 버리며 산다고요. 쉽게 말하면 먹는다는 건 단순히 열량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잘 정돈된 질서를 삼켜 내 몸의 무너짐을 잠시 막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훗날 생물학자들이 유전 물질의 구조를 파고드는데도 적잖은 자극을 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전부 물리학입니다. 지도 위에 그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슈레딩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질서를 경험하는 마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물리학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 경계선을 또렷하게 그어두고 싶어요. 슈레딩거 본인도 이 둘을 섞지 않으려 무척 애를 썼거든요. 말년에 그는 마음과 물질이라는 짧은 책에서 자기 사유가 동양의 아주 오래된 사상, 특히 인도 우파니샤드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가까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서구의 과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수천 년 전 인도의 현자들이 도달했던 결론 앞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그 결론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죠. 지금은 그가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두고 봐라. 위대한 물리학자도 결국 신비주의로 갔다. 이렇게 읽으면 곤란해요. 그것도 왜곡입니다. 슈레딩거는 종교를 증명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과학이 세계를 설명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작 그 세계를 경험하는 의식만은 그림 밖으로 슬쩍 밀어냈다. 그래서 과학의 지도는 완벽해 보여도 늘 한 조각이 빠져 있다. 그 빠진 조각을 정직하게 마주하려다 보니 우연히 동양의 옛 통찰과 만나게 된 것뿐이다. 저는 이 태도가 아주 파인만적이라고 느낍니다. 자기 도구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것 말이죠. 방정식 어디에도 빨강이 없다는 걸, 즐거움과 슬픔이 없다는 걸, 그 방정식을 직접 쓴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챈 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속내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남은 건 책과 방정식뿐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물질의 세계를 인류의 맨 앞에서 설명한 그 사람이 끝내 그 지도에 빠진 점 하나 앞으로 돌아와 그 점을 없는 셈 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려 했다는 것. 자, 이제 우리도 그 점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그런데 이번엔 방 안에 사람을 한 명이 아니라 2명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로 기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가 이 물음에 이르기까지 삶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잠깐 그 배경을 짚고 가죠. 슈레딩거는 20세기 초 유럽 물리학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창 일하던 시기 유럽에는 나치가 밀려들고 있었어요. 그는 나치 체제에 몸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또 옮깁니다. 잠시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가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자 위태로운 처지에 놓입니다. 결국 그는 오스트리아를 떠나야 했어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떠돌이가 된 셈입니다. 그가 오래 머물 곳을 찾은 건 뜻밖에도 아일랜드 더블린이었습니다. 그곳에 새로 세워진 고등연구소에 자리를 얻어 이후 10수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더블린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강연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물리학자가 물리학 바깥의 청중 앞에서 생명을 이야기한 이 강연은 뒷날 뜻밖의 파장을 낳습니다. 훗날 생명의 유전 물질 구조를 밝혀낸 젊은 과학자들 가운데 몇몇이 이 작은 책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물리학자의 호기심 하나가 생명과학의 문을 여는데 작은 불씨가 된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진짜 깊은 질문은
학문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다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슈레딩거가 말년에 갑자기 마음이니 의식이니 하는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동양의 오래된 사유, 특히 인도 철학에 깊은 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그 관심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늙어서 마음이 약해져 신비로 도망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극한까지 파고든 사람이 젊어서부터 마음 한쪽에 품고 있던 물음을 나이 들어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경계선을 또렷하게 그어두겠습니다. 그가 물리학에서 이룬 것, 그러니까 방정식과 노벨상, 이건 검증된 과학입니다. 지도 안의 이야기예요. 반면 그가 의식의 하나됨에 대해 남긴 생각,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론이 아닙니다. 한 위대한 물리학자의 철학적 사유이고 해석입니다. 지도 밖의 이야기죠. 이 둘을 뭉뚱그리면 봐라, 과학이 영혼을 증명했다는 식의 엉터리가 나옵니다. 슈레딩거 본인이 가장 질색했을 일이에요. 그는 이 둘을 섞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섞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정직한 물리학자조차 왜 그 방향으로 이끌렸는지 그 이유만큼은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방에서 마음 한구석에 걸어두라고 했던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내가 보는 빨강과 옆 사람이 보는 빨강이 정말 같은 빨강인가 하는 질문이요. 이제 그걸 꺼낼 때입니다. 방 안에 다시 두 사람을 넣어보죠. 여러분과 또 한 분. 두 분 다 그 사과를 봅니다. 두 분 다, 아, 빨갛네요 하고 말합니다. 자, 두 분은 지금 확실히 소통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한 걸까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옆 사람의 의식 안에서는 여러분이 파랑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느낌으로 사과가 켜지고 있다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느낌을 빨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사과를 보면 어김없이 빨강이라고 말하죠. 신호등 앞에서도 정확히 멈추고 잘 익은 사과도 척척 골라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여러분과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의식 안쪽에서 켜지는 느낌 자체는 여러분 것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느낌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를 아무리 정밀하게 들여다봐도 거기 보이는 건 신경의 활동, 전기와 화학의 패턴뿐이에요. 그 패턴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느낌으로 켜지는지는 그 활동 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지도에 빠진 점 기억하시죠? 남의 의식 안의 빨강은 그 어떤 지도로도 그려낼 수 없는 또 하나의 빠진 점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과 색을 이야기하며 살지만 정작 그 색의 알맹이를 맞대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어만 맞춰봤을 뿐입니다. 한 걸음 더 가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이분에게 빛의 물리학을 아주 완벽하게 가르쳤다고 합시다. 빨강은 몇 나노미터의 파장이고 그 파장이 눈의 어떤 세포를 얼마나 자극하며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숫자 하나 빠짐없이 다 압니다. 자, 이분은 빨강에 대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지도를 통째로 외운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눈을 떠서 잘 익은 사과를 봤다면 이분은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될까요? 아닐까요? 저는 새로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빨강이 켜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요. 파장이라는 숫자를 아무리 완벽하게 알아도 그 느낌 자체는 지도 안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물리학 실험이 아니라 생각의 실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물리학이 아니라 철학의 영역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죠. 저는 여기에 무슨 초자연을 끌어들이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아주 냉정하게 물리학의 지도가 어디까지 그릴 수 있고 어디서부터 못 그리는지를 그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실험들이 자꾸만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세계를 아무리 완벽하게 기술해도 그 세계가 누군가에게 켜진다는 사실, 느껴진다는 사실만은 그 기술 바깥에 남는다는 것.
자, 이 빠진 점이 하나가 아니라 사람 수만큼 많다면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다른 한 분. 둘 다 같은 사과를 봅니다. 둘 다 빨갛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빨강은 같은 빨강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같다고 여기며 삽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직하게 따져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의식 안에 빨강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의식 안으로 건너가 그 빨강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여기서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가 고개를 듭니다. 의식은 이렇게 여럿으로 보이는데 세계는 왜 하나일까요? 수십억 개의 의식이 저마다 자기 세계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느낄까요? 한 가지 답은 의식들은 저마다 따로 떨어진 섬이고 그저 우연히 아주 비슷한 세계를 각자 꾸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300년쯤 전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비슷한 그림을 그렸죠. 각각의 마음은 창문 없는 독립된 방 같아서 서로 직접 닿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답은 더 이상한 질문을 낳습니다. 서로 닿지도 않는 방들이 어떻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은 세계를 공유하죠?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끝내 기울어진 쪽은 정반대의 답이었습니다. 애초에 의식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수많은 정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단 하나의 의식이 여러 창문을 통해 세상 안으로 비춰드는 것뿐이라는 관점이죠. 창문의 크기와 모양이 저마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 보여도 그 창을 통과하는 빛 자체는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가 우파니샤드에서 다시 만났다던 그 오래된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이 증명한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해석이고 형이상학적 관점일 뿐입니다. 저는 이걸 사실이라고 우길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다만 이 관점을 그냥 웃어넘기기 어렵게 만드는 관찰이 몇 개 있긴 합니다. 소개만 하죠.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단 하나의 의식만 경험합니다. 아무도 두 개의 의식을 나란히 느껴본 적이 없어요. 둘, 꿈속에는 여러 사람이 나와 나에게 말을 걸지만 그 모든 인물이 실은 내 하나의 의식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처럼 보여도 꾸는 자는 하나예요. 셋,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나뉘고 물질도 에너지도 잘게 쪼갤 수 있지만 이상하게 경험만은 쪼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의 장면, 하나의 지금을 통째로 겪습니다. 반으로 접힌 의식 같은 건 없어요. 여기에 하나 더 얹자면 의식에는 묘한 시간 구조가 있습니다. 의식은 늘 지금으로만 존재해요. 과거는 기억 속에, 미래는 기대 속에 있을 뿐 실제 경험은 언제나 이 한 번의 현재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슈레딩거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뉘지 않는 것, 언제나 하나인 것. 어쩌면 그게 의식의 본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의 해석입니다. 아름답지만 어디까지나 지도 밖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짧게 하나만 더 짚죠. 그 하나의 의식은 언제 가장 또렷하게 깨어날까요? 재미있게도 늘 켜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익숙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거의 잠들어 있어요. 발은 알아서 움직이고 생각은 딴 데가 있죠. 반복되고 익숙해진 것은 스르륵 의식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늘 다니던 길이 공사로 막히거나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 순간 의식이 번쩍 깨어납니다. 갑자기 공기 냄새가 나고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익숙했던 골목이 낯설어져요. 의식은 변화의 경계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켜집니다. 우리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무언가 어긋날 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 수수께끼를 조금 더 또렷하게 세워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의식 안에서만 드러난다. 색도, 소리도, 지금 이 순간도 전부 누군가의 의식 안에서 켜진다. 그러니 의식은 세계가 나타나는 무대 전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이런 사실이 있어요. 과학은 그 의식을 거대한 세계 속 아주 작은 한 조각으로 설명합니다. 뇌라는 우주의 먼지 같은 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요. 느껴지시나요?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에선 의식이 세계 전체를 담는 무대인데 다른 쪽에선 그 무대가 무대 위에 놓인 작은 소품 하나가 됩니다. 마치 극장 전체를 비추는 그 빛을 스크린 속에 잠깐 나오는 손전등 하나로 설명하려는 것과 같아요. 빛이 있어서 영화가 보이는 건데 그 빛을 영화 속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슈레딩거는 이 어긋남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그를 붙든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식은 여러처럼 보이는데 세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수십억 개의 의식이 저마다 자기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같은 현실을 공유한다고 느낄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남의 빨강을 확인할 길조차 없는데 말이죠. 자, 여기 답이 될 만한 관찰 몇 가지를 더 얹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증거가 아니라 관찰이고 그 다음은 해석입니다. 우선 우리는 단 한 번도 두 개의 의식을 동시에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의 시점, 하나의 나로서만 세계를 경험하고 계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두 사람으로 동시에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꿈을 보세요. 꿈속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나에게 화도 내고 나를 놀라게도 하죠. 그런데 그 인물들 전부가 실은 잠든 나 하나의 의식 안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럿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꾸는 자는 언제나 하나예요. 또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나뉘고 물질도 에너지도 잘게 쪼갤 수 있지만 이상하게 경험만은 쪼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의 장면, 하나의 지금을 통째로 겪어요. 반으로 접힌 의식 같은 건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어쩌면 의식은 애초에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고 그 하나가 수많은 창문을 통해 저마다 다르게 비춰드는 것뿐일지도 모른다고요. 창문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 저마다 달라 보여도 그 창을 지나는 빛 자체는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슈레딩거가 인도의 오래된 사유에서 다시 만났다던 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겠습니다. 이건 물리학이 증명한 게 아닙니다. 실험으로 확인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어요. 하나의 형이상학적 해석일 뿐입니다. 저는 이게 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은 최소한 아까 우리가 부딪힌 그 어긋남을 그냥 못 본 척하지는 않는다고요.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변수를 하나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방이 아니라 관찰자 쪽을 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밤 깊이 잠들었다고 해봅시다. 꿈도 없는 아주 깊은 잠이요. 그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의식은 말하자면 잠시 꺼져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의 방은 어떤 상태일까요? 재밌는 건 이 경우엔 답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몇 시간 동안 세계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색도, 소리도, 시간의 흐름조차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밤이 순식간에 건너뛴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의 의식 쪽에서 보면 그 시간 동안 세계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옆방의 가족에게는 그 방이 멀쩡히 있었어요. 다른 누군가의 의식 안에서는 세계가 계속 켜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는 어느 한 의식이 꺼진다고 통째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창문들이 열려 있는 한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꺼짐과 사라짐은 다릅니다. 잠이나 마취처럼 의식이 꺼진 상태는 다시 켜질 수 있는 상태예요. 스위치가 내려갔을 뿐 회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팟하고 켜지죠. 우리가 매일 밤 겪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세계가 매일 밤 나에게서 꺼졌다가 매일 아침 나를 통해 다시 켜지는 것.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리듬인데 워낙 익숙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성급하게 한 걸음 더 나가려다가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죽음에까지 곧장 이어붙이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물리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무도 확실히 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 저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매일의 잠이라는 이 작은 꺼짐과 켜짐이 세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의식에 매여 나타나는지를 아주 조용히 보여준다는 것.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 적어도 여러분의 세계는 잠시 무대의 막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막이 다시 오르죠.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세계가 늘 거기 있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실은 매일 밤 각자의 세계를 잃었다가 매일 아침 되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찾음이 너무나 매끄러워서 우리는 한 번도 잃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해요. 자, 이렇게 방을 여러 번 드나들고 잠들었다 깨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시점을 크게 한번 뒤집을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이 이야기가 왜 그저 머리로 굴리는 말장난이 아닌지 짚고 싶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같은 이들이 늘 경계하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뇌라는 단어도 알고 신경이라는 단어도 알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의식을 이해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단어를 안다고 작동을 이해한 건 아닙니다. 신호가 어떻게 느낌으로 켜지는지 그 한 걸음을 우리는 아직 이름으로만 덮어두고 있을 뿐이에요. 과학은 이 세계에 대해 어마어마한 걸 밝혀냈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도 깎아내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보면 과학이 그린 세계 안에는 묘하게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어요. 아름다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파장은 있지만 빨강은 없고 진동은 있지만 포근함은 없죠.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지도 위의 우주는 점점 더 차갑고 목적 없는 기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그 지도를 그리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아름다움에 멈춰서고 슬픔에 웁니다. 지도와 그 지도를 그리는 자 사이에 건널 수 없어 보이는 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틈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계속 마주친 그 빠진 점의 다른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는 자를 그림에서 지웠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성공한 비결이었어요. 나라는 얼룩을 지워야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는 객관적인 지도가 그려지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지운 그 자리에 사실은 가장 신비로운 것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가 켜지는 바로 그 자리 말이죠. 물론 이 이야기가 과학이 언젠가 이 틈을 못 메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지금까지의 지도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가 다름 아닌 여러분이라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아주 큰 규모에서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쯤 됐다고 하죠. 그 까마득한 시간의 대부분 동안 이 우주에는 그 어떤 창문도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폭발하고 그 잔해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빚어지고 그것들이 다시 뭉쳐 행성이 되는 동안에도 그 장엄한 광경을 켜서 볼 의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색도 소리도 없이 그저 숫자와 법칙만으로 굴러가던 아득한 무대. 낮에 카메라만 돌아가던 그 빈 방을 상상도 못할 규모로 늘려놓은 셈이죠. 그러다 아주 최근에 우주의 한 귀퉁이에서 창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존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우주의 색이 켜졌습니다. 처음으로 노을이 붉어지고 처음으로 소리가 소리로 들리고 처음으로 밤하늘이 아름다워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노을의 파장은 늘 있었지만 그 붉음은 없었고 별빛은 늘 날아왔지만
그 아름다움은 없었던 겁니다. 그것들이 켜진 건 여러분 같은 창문이 열린 다음이었어요. 여러분은 매일 밤 잠들며 그 창문을 잠깐 닫고 매일 아침 다시 엽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사진을 넘기며 마음이 저릿할 때 그 저릿함은 138억 년 우주에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만 켜지는 빛입니다. 어디에도 저장돼 있지 않았고 오직 지금 여러분 안에서 처음이자 단 한 번 피어나는 빛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38억 년 동안 어두웠던 우주가 여러분이라는 창문 하나가 열릴 때마다 아주 잠깐씩 자기 자신을 켜서 들여다본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우주가 다시 한번 불을 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물리학의 결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따라온 생각을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본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림이 적어도 우리가 마주친 그 빈자리를 억지로 못 본 척하지는 않는다고 느낍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방 안의 사과를 여러 번 다시 봤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카메라만 있을 때,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볼 때, 두 사람이 함께 볼 때, 그때마다 같은 자리가 자꾸 비어 있었어요. 세계를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도 그 세계가 누군가에게 켜진다는 사실만은 그림밖에 남았죠. 이제 그 빈자리를 정면으로 볼 시간입니다. 잠깐 하던 걸 멈추고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로 주의를 살짝 돌려보시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요. 눈을 감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소리가 들리고 있고 몸의 무게가 느껴지고 어떤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 모든 게 펼쳐지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은 세계 안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도 거기엔 얼굴이 있을 뿐 지금 그 얼굴을 보고 있는 자는 거울 속에 없습니다. 늘 그랬어요. 여러분은 평생 세계를 봐왔지만 보고 있는 그 자리 자체는 한 번도 세계 속 풍경으로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방에서 나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오기 전에 시점을 딱 한번 뒤집어 보죠.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가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 안의 사과를 보며 관찰자를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당연하게 여긴 게 하나 있죠. 그 사과를 보는 자, 그 관찰자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세계 안에 놓인 하나의 물건처럼 몸과 뇌와 신경이 있는 대상처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세계 안의 한 물건으로 온전히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늘 세계가 그 안에서 펼쳐지는 중심이었어요. 눈이 세상 모든 걸 봐도 자기 자신만은 직접 볼 수 없듯이 의식은 온 세계를 비추면서도 정작 그 세계 안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지도에 빠진 점, 여러분은 여기 있다 하는 그 점,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그 지도를 보고 있는 눈 그 자체예요. 그러니 시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광활한 우주에 우연히 얹힌 먼지 한 톨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려고 열어젖힌 창문 하나입니다. 별빛이 138억 년을 달려와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 그 여정이 처음으로 빛으로, 색으로, 경외로 켜지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에요. 우주는 여러분을 통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온 그 방. 그 안의 세계는 정말로 거기 그대로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절반은 예, 절반은 아니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파장 성질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물질의 지도는 문이 닫혀도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빨강은, 그 따뜻하고 선명한 빨강은 거기 없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의식이 문을 열고 들어가 세계를 켜는 그 순간에만 피어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던 질문의 절반은 사실 세계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한 단어에 뭉쳐 넣었기 때문에 생긴 그림자였던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기록하는 카메라와 경험하는 마음 사이의 그 조용한 강. 무질서로 흘러가는 우주 속에서 잠깐 질서를 빨아들여 자기를 버텨내는 생명. 그리고 물질의 방정식을 손수 쓰고도 그 방정식에 빨강이 없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한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평생 놓지 못한 건 무슨 신비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직함이었어요. 지도는 지도일 뿐, 지도를 보는 눈은 지도 안에 없다는 걸 끝까지 잊지 않으려는 정직함.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과학이 세계를 잘못 그렸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지도는 인류가 가진 것 중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물건이에요. 다만 지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건 땅 자체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겪는 이 빨강과 이 소리와 이 숨결은 지도가 아니라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땅을 유일하게 안쪽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리고요. 그러니 오늘 뭔가 대단한 결론을 안고 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 불을 끄기 전에 방안을 한 번만 천천히 둘러봐 주세요. 그 색들, 그 온기, 그 고요함. 그게 저 바깥에 그냥 널려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라는 창문을 통해 우주가 처음으로 켠 빛이라는 걸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그 방은 적어도 그 빨강만큼은 잠시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켤 겁니다. 살아서 세계를 경험한다는 이 짧고 눈부신 일이 실은 얼마나 드물고 이상한 사건인지 오늘만큼은 한번 가만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하나의 오래된 수수께끼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에 그 빛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